이번 강의는 10월 15분 강의에서 제가 초대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주제는 과거로 보는 창조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편안하게. 제가 어려운 얘기하고 과학이라는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게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어릴 때 잘 못했는데 과학이라는 거 잘 모르는데 진주야, 그지? 그랬었는데 내가 과연 이런 이야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긴장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들은 결국엔 과학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쭉 훑고 그 과학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요만한 과학이라는 창으로 이제 봐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하나님의 오해도 생기고 또 하나님이 진짜 만들어 놓은 세계를 진짜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짜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과학이 전 세계 과학자들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창조의 이해와 창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위가 600g 정도 되는 뇌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처음부터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만드신 거니까 자, 불과 몇백 년 전, 아니 몇천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심지어 이런 거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냥 멀리 바다 넘어가면 떨어지면 지구 떨어지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동그란데 왜 아래로 안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떨어지는 힘은 지구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어디 있든 간에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중력이라는 건 그냥 자기 생각이랑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인 거니까요.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들의 생각들, 지금의 시각으로 무식한 거죠. 사실 그때 사람들은 그게 무식한 건 아니었죠. 당연한 거였죠. 그런 이해폭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지구가 둥글지 않고 쟁반 모양이라고 누군가 외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긍휼한 마음을 품겠죠. 불쌍하다. 왜 저러니? 지금은 당연한 것이 그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거였고 사실 여러분들이 나눗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무시하나 하겠지만요. 그 나눗셈이요. 지금부터 이렇게 뚜껑 달린 거 있잖아요. 그 나눗셈이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나눗셈을 잘 하는 사람들은 수학자 수준이었어요. 중세시만 하더라도 나눗셈을 잘하면 와 했어요. 그게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폐를 쓸 때 굉장히 쉽게 세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1대1 대응 아시죠? 지폐 쓸 때 $1, $2 이렇게 써요. 우린 이렇게 그죠? 그거 모습 보고 그 외국 사람들은 경악을 했는데 오 엄청 빨라. 지폐 개수기가 똑같아. 지폐 개수기 놓으면 떨어지니까 당연한 건데 마치 지폐 개수기와 같이 탁 접잖아요. 그죠? 일수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뒤에서 딱 꺼내가지고 일수도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탁 세면대 뭐 기가 막히죠. 그것을 외국 사람들 눈에는 신기한 서커스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수학적인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아직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수학이 굉장히 뛰어난 걸 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유럽뿐 아니라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나눗셈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 사실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지금은 지식의 정보가 너무 넘쳐나죠. 인터넷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 그냥 찾아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식의 바다에 있지만 그러니까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거슬러 가면 사실 이런 이해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과학은 도대체 왜 생겨난 것일까요? 과학은 결국 이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하는 수단으로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 세상의 어떤 이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시다. 크게 두 가지로 바로 우주관 그리고 물질관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를 쭉 해온 것이 과학의 발달의 순서이고요.
또 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왔는지 생각하는 것이 쭉 이게 발달한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학에만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라는 창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종교의 창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죠. 물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걸로 이야기가 끝난 사실 조물주가 만든 걸로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만든 것을 누리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궁금증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흐름을 우리가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대라는 것은 좀 옛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있었을 때 이 이야기죠. 자, 우주관은 이때만 하더라도 우주관은요,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물론 아주 일부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지구의 크기가 지구가 둥근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사람이 대단한데요. 월식 때 비친 지구의 그림자를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시에네라는 도시에서는 하진날 정오에 햇빛이 수직으로 비치니까 우물가에 그림자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출세가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놀러 갔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하진날 정오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약간. 그 그림자로 생기는 각도를 쟀더니 7.2도의 각도가 생겨서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 거리가 대략 한 900km 정도 되는데 그 900km에 해당하는 각도가 7.2도라고 해서 지구의 크기를 가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잊어먹었죠. 네. 어쨌든 그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구가 둥글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시대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대부분 우주관이 어떤 생각입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코끼리들이 거대 거북이를 이렇게 등에 이렇게 지고 그 거대 거북이 등껍질이 세상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참 황당하지요. 네. 그런 세계관들이 자 하나씩 시간이 지나서 중세로 가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의 발달로 지구가 둥글다고 인정하는까지는 가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인정이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항해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항해를. 네, 인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때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인도가 중요했냐면 인도에서 오는 뭐 향신료라든지 어떤 보석이라든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실어 나갔던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인도한테 가가지고 쌀을 사서 그걸 이고 실크로드를 건너서 유럽까지 가서 겁나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재물을 축적한 사람이에요. 그때 아라비아에서는 뭐가 없었냐면 기름이 있었는데 그 기름의 용도가 쓸데없는 거였죠.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 석유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됐고 없어서는 안 될 게 됐지만 그때 석유가 있긴 있었지만 뭐 석청이나 이런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석청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왜 이름이 석청이냐면 돌에서 나는 이제 기름이니까 석청이었는데 그 석청이 나오는 거 있지만 사실 그 필요 없는 아주 쓸데없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뭐 벌 중에서도 벌이 이게 돌에 붙어가지고 오는 것도 석청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석청인데 어쨌든 별 필요 없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상인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바 때 뭐 예를 들어 아라비아의 뭐 상인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유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죠. 이 아라비아 이 인간들만 없으면 우리가 겁나 싸게 인도 물건을 내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반대쪽으로 가면 만날 거야. 지구가 둥글으니까 가서 만났는데 이게 바로 아메리카인 거예요. 콜롬비아가. 그래서 인도 사람이 인디아라고 했는데 사실 인디아냐 인도 사람이 아니었죠. 거기에 있는 이제 거기 있는 토착 민족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어쨌든 그렇게 됐고 나중에 마젤란에서 실제로 그걸 통과해서 결국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결과가 생겨서 지구 자체가 이제 뭐 굉장히 큰 바운더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됐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세를 찾아내는 지구가 둥글 이해를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바로 이 지동설과 천동설에 대한 이야기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천동설이 교회 입장이고 지동설이 교회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천동설에 대해 전체 기독
당시 기독교인들의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은 아니죠. 예, 성경 어디에도 지구 중심으로 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독교인 자체가 나는 뭐라? 천동설이 하늘을 움직이게 된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태양이라는 분들이 어떤 큰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야지 지구에는 하나님이 걔네들 주위로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그 이방신 기준으로 돌 수 없는 거죠. 그런 신념 때문에 그 신념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 전혀 하나님과 사실 무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결국은 지동설까지 자 우주관이 갑니다. 나중에 중세가 지나서 근대로 넘어가고 이 우주관이 지동설로 넘어가서 나중에 결국에는 지구가 은하를 발견하게 되고요. 만원의 발달이죠. 저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별이다 이게 별이다 그러는데 별을 딱 봤는데요. 순간 확대해서 보니까 별인 줄 알았더니 확대해 보니까 별 뭉태기인 거예요. 저건 뭐지? 더 확대해서 별 성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별들이 모여 있어서. 근데 더 시간이 지나서 더 이제 만원의 발달을 통해서 더 들여다보니까 별 뭉태기인 줄 알았는데 그 별 뭉태기 수준이 아니라 은하네? 갤럭시라는 개념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드로메다라고 개념을 맨날 놓고 다니는데 거기서 개념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맨날 개념 거기다 놓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안드로메다는 개념 덩어리일 것 같아요. 그 개념 덩어리 안드로메다는 실제로 오리온 성문, 그러니까 오리온 자리 여러분들 겨울에 보면 이렇게 벨트, 오리온 벨트가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오리온 자리가 있습니다. 겨울에 항상 돌아다니는 별자리인데요. 밤하늘에 겨울쯤 되면 여러분들 이 별자리를 남쪽 하늘의 중에서 붕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근처 어디에 안드로메다가 있는데 별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걸 쫙 당기면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별들의 모임이 은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까지 알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요, 이 은하 중에 먼 은하가 뭐라? 뒤로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은하가 계속 뒤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은하가 왜 뒤로 가지? 은하가 왜 뒤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기서 성대모사를 합니다. 성대모사 여기 있는 차가 여기까지 지나가고 내 앞을 왔다가 지나가는 성대모사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죠. 성대모사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도플러 효과라는 건데요. 다가올 때 소리가 커집니다. 다가올 때 소리가 커지죠. 근데 내 모습을 내를 기준으로 지나가면 진동수가 낮아서 진동수가 낮아져서 하고 이제 음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삐뽀도 마찬가지죠. 막 이렇게 삐뽀 와요. 삐뽀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경험하셨죠. 이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다가올 때는 진동이 더 빨라지고요. 멀어질 때는 진동이 느려지는 효과를 도플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도플러 효과를 하는데 빛도 그런 일을 합니다. 빛이 그냥 그럼 사람이 스위치를 들고 뛰고 나한테 다가오면 별빛이 뭐 이렇게 바뀝니까? 라고 하는데 그 정도 속도로는 안 되고요. 은하의 흑퇴 속도라는 경우는 거의 빛의 속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나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을 잘 못 잡을 텐데요.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비행기보다 빨라요. 웬만한 비행기보다 빨라요. 어마어마한 대충 한 1초에 1000몇 킬로 가요. 1초란다, 이 아워. 1시간에 1000몇 킬로를 엄청난 빠른 속도예요. 자전이 막 멈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는데 아마 우주 밖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예요. 공전 속도부터 더 빨라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런데 은하가 후퇴하는 속도,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그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빛이 무시할 속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빛으로 스펙트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빨주노초 파란보에 나오는 프리즘 있죠. 별빛을 프리즘에 통과 있는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빛이 약간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서 보이는 거죠. 은하가 봐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얘가 별빛이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 되는데 더 노란색으로 치우쳐서 보이는 거죠. 빛이. 그럼 분명히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있는 기준으로 멀어지는 효과를 하고 있는 거죠. 후퇴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후퇴 속도를 조사해 봤더니 내가 있는 거리에서 은하가 가까울수록 느리고 내가 있는 데서 먼 은하일수록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거를 허블리라는 사람이 발견해요. 만원을 통해서.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지금 우리 은하마는 우리끼리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멀어지고 있는 거죠. 팽창 우주라는 거, 그게. 그거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근대에서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중간에 어떤 모습을 잠깐 봅시다. 뻥! 하고 이렇게 막 날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 부분마다 봤어요. 그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어딘가에서 뭐 터졌겠죠. 리바인드 시키다고 생각합시다. 뻥 터진 것들을 리바인드, 오! 하니까 한 점에서 모이는 거죠. 한 점에서. 저 한 점에 있었다가 뻥 터졌다. 빅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모라는 사람이 이 빅뱅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을 때요. 이 빅뱅이라는 말은 사실 좀 비우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모 쪽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정상 우주론을 펼쳤던 두 유럽 쪽, 즉 정확하게 영국과 미국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영국 쪽에 있는 과학자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은하들이 이렇게 또 생기고 또 은하가 생기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미국에 있는 가모를 비롯한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은 아니야,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 커져서 지금의 우주가 된 거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팽창하는 거를 정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도 영국 쪽도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가모의 그 주장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한 얘기가, 그럼 빅뱅이라고 한 겁니까? 라고 얘기한 거가 지금의 빅뱅 이론인 거예요. 근데 비웃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큰 빅, 뱅은 뻥 이런 거 아닙니까? 뱅의 영어 찾으면 뻥 터지는 그 의성어예요. 의성어. 뱅. 폭발할 때, 왜 미국 만화 같은 거 보면 뭘 폭발하면 뱅 하고 써놔지니까 뱅 하고 쓰잖아, 이렇게. 그 뱅이 말 그대로 뻥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하면 큰 뻥입니다. 그거 뻥치네, 큰 뻥, 뭐 이런 뜻인데, 비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자, 그게 사실인 것들에 대해서 좀 조금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관은 좀 이따 적고요. 우주관보다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처음엔 그렇게 무지했던 사람들이 그냥 뭐 지옥 밑으로 한참 가면 집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점점 많은 어떤 지식을 축적하는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초부터 빅뱅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빛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빛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빅뱅이 일어난 일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의 모습으로 재현하기 위한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뻥 터지는 것들을 자 모은다고 생각해서 모아서 그럼 여기는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압인 거죠. 엄청나게 압축되고 엄청나게 뜨거운 상태인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물질을 가지고 놓고 자 시작을 꽉 눌러본 거예요. 자, 눌러서 온도도 올리고 압력도 올렸다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지금부터 물질관으로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이제 물질관이 물불 공기업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중세 전체를 지배하다가 나중에 물불 공기업 대충 섞으면 뭐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세상 모든 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직업을 마법사에서 연구 순서로 바꿨죠. 약사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마법사들이 존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중세 봉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사들이요, 이게 계약으로 싸움 좀 잘하는 애들이 이게 기사해가지고 칼 좀 쓰는 애들이 신분을 해가지고 봉건한테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왜요? 농노들한테 돈을 뜯어내야 되는데 얘네들한테는 두려움을 줘야 되는데 두려움을 주려면 칼로 이렇게 두려움을 좀 줘야 되거든요. 돈 내라. 그래서 돈 뜯으러 갈 때 기사를 대동해가지고 농노들 몇 대 좀 때리면 애들이 돈을 줍니다. 물건을 줍니다. 삥 뜯는 거죠. 자,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자, 얘네들도 아무리 다수다 보니까 얘네들이 힘을 똥똥 뭉쳐서 다른 마음을 먹으면 영주를 몰아낼 수 있겠죠. 그러지 못하라고 애들이 좀 무식하니까 여러분들 인 같은 거 있잖아요. 흰 인 같은 경우는 모아서 흰 인을 모아가지고 손에다가 딱 해서 마찰만 딱 주잖아요. 그럼 불이 나요. 근데 낮은 온도에서 불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흰 인은 도깨비 불이거든요. 도깨비 불. 그 흰 인, 붉은 인은 여러분 성냥이고요. 흰 인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 물질이 있다면 언제든지 마술할 수 있어요. 또 마술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뭐냐면 그 장갑을 끼고 찬물에 이렇게 물 담그고 그다음에 알코올에 담근 다음에 불을 붙이면 불이 나는데요.
이게 알코올 증발 속도하고 이게 저 찬물이 이게 있어가지고 손이 전혀 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 나게 그러면 손에서 불나니까 무섭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법사예요. 조금의 과학만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무섭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마법사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뻥치시네? 라고 되는 거죠. 다 아는 거죠.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다 알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쓴 거예요. 야,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 공기, 흙을 대충 섞으면 모든 물질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잘 들어 소금이나 금이나 수 같은 거 내가 싼금속 모아놓으면 내가 금 만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영웅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모든 그 마법사들이 직업을 싹 바꿔서 연금술사가 됐죠. 근데 그 연금술사 일어날 수 있는 의미가 못 일어나는 일이가 불가능한 일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연금술사가 결국 만들어낸 건 화학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그런 시약들을 계속 모아놓는 축적자, 여러분들 파파스코프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연금술사예요. 가보면 이만한 항아리 독에다 먹어요. 지금 이거 있다가 뿡 시작하면 주죠. 그 사람이 파파스코프 그 사람이 연금술사예요. 그걸 이제 그래서 한 거고 그 마법사가 이제 가감에 이렇게 막 빛자토 나가요. 이런 이제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 모습을 이제 나타낸 건데요. 자, 연금술사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화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더 과학이 발달되니까 결국 연금술사를 실패하게 되고 물불, 공기, 흙이 원소가 아니라 돌턴에서 23가지의 원소가 발표가 되고 돌턴이 결국 세상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사람들한테 발표가 됩니다. 그게 아톰이에요. 그러나 그 아톰을 아주 옛날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했었어요. 아톰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 얘기를 묵살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지식을 전체적으로 장악하게 됨을 통해서 연속설이 이렇게 돼서 입자설이 무시가 된 건데 지금 이제 와서는 이제 돌턴이 중세시대에 와서 이제 돌턴이 물질관에서 원자설을 내놓은 거죠. 자, 여기서 봅시다. 원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원자 핵이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그래도 꽉 찼다고 생각했어요. 원자 정도는. 왜냐하면 원자들이요, 보세요. 원자들이 입자들이 이루어서 다 똘똘 뭉친 것이 고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틈이 조금 있어가지고 서로 좀 원자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액체라고 생각하고 자, 기체는 그것들이 그나마 빈 공간을 날아다니는 게 기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로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원자는 그래도 안에 꽉 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무슨 실험을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원자에 감마선이라는 녀석을 쏩니다. 감마선 플러스 입자예요. 그걸 딱 쏘는데 예측한 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채워지 다 가득 채웠으니까 이렇게 막히거나 뭐 이렇게 다 핑계를 하는데 99%가 통과해요. 99.9%가 통과합니다. 꽉 찼다고 생각하는 그 원자를 꽉 찼으면 어떤 형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톰슨이라는 사람이 톰슨이라고 생각한 그 원자의 구조는요, 푸딩입니다, 푸딩. 그러니까 여러분 푸딩 피자헛에서 푸딩 많이 드시잖아요. 투명한 것 안에 그 과일이 푹푹푹푹 박혀있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가득 차 있는 그 플러스의 입자의 그 공간에 마이너스라는 것이 마이너스 전자가 초코칩이나 뭐 푸딩처럼 푹푹푹 박혀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깨졌어요.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쏴가지고 다 깨졌어요. 어떻게 해요? 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발견한 사실로 비춰봤을 때 원자의 진짜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요. 99.9%가 비어있는데 어느 정도 비어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을 탁구공으로만 크기로 축소하면 수원 월드컵 경기장만한 게 원자입니다. 다시요. 핵을 탁구공만하게 줄이면 원자의 전체 크기며 수원 월드컵 경기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 비어있죠. 비어있는 게 이 비어있는 수준이요. 좀 심하지 않나요? 그냥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들이 있죠.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 입자들이 있는데요. 그 양성자 한 개가 아까 들고 있는 전자의 1800배 정도 무게가 됩니다. 전자보다. 그러니까 얘는 경입자고 얘는 중입자, 되게 무거운 입자죠. 그러면 원자를 전체 이루고 있는 질량은 누굽니까? 전자입니까? 핵입니까? 핵이죠. 자, 그러면
유리를 이루고 있는 질량은 그 질량만, 원자핵만 똘똘 뭉쳐서 하면 눈에 보이기 어렵겠죠. 이게 유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만져지는데요. 만져지는데 그건 전자가 비록 질량은 없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끼리 부딪히는 그 알죠? 그 정제근력 때문에 우리가 이게 원래는 이게 통과돼야 되는 게 유리결처럼 통과돼야 되는 게 통과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이지 안이 꽉 차서 아니라는 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꽉 차 있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빈 공간이에요. 성이 빈 공간이십니다. 비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도 되게 유명한 파이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우리는 허공 속에 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허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유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말고는 우리를 증명할 방법이 사실 없는 것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좀 철학적으로 갔는데요. 네, 그게 사실인 거예요. 좀 더 심하게 갈게요. 보호라는 사람이요. 전자에는 도는 것은 궤도가 있다고 제가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들어올 때 바깥에 있는 궤도로 도는 전자 형태는 에너지가 많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좀 없는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들어올 때 빛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아예 전자가 돌지 않는 원자에게 전자를 돌게끔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순간 빛이 나와요. 빛은 그렇게 생겼거든요. 빅뱅은 초기 형태가 그랬어요. 빛이 없었어요. 온도가 너무 높았어요. 보세요. 온도가 너무 높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지금도 그래. 플라즈마라고 상태라고 온도를 너무 높이면 플라즈마 상태가 돼가지고 전자와 핵이 분리가 돼요. 따로. 그게 마치 유동식처럼 뒤섞여 있는 상태가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태양이 그런 상태예요. 태양 안이 그런 상태고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물질 자체가 원자라는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태니까. 빅뱅에서 일어나서 처음에 3분 동안은 세상의 모든 물질이 빅뱅이 일어나고 3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그냥 플라즈마 상태에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그 3분 이후에 갑작스럽게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때부터 빡 하고 전자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들어오는 순간 뭐가 돼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태초의 빛입니다. 이것이. 사실 빅뱅을 증명한 것은 바로 이 태초의 빛을 찾은 것입니다. 빅뱅을 증명해서 빅뱅이 사실인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들이요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요 바로 이 태초의 빛이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태초의 빛이 지금 흔적도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때 처음에 빅뱅이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빛이 생겨서 태초의 빛이 번쩍하고 생겼을 텐데 그 전에 빛이 없었던 상태인데 빛과 물질이 혼돈된 상태인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혼돈이요. 그 카오스요. 흑암. 그 혼돈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그 흑암과 혼돈이. 이해되시죠? 그 흑암과 혼돈이 빅뱅에서는 그렇죠. 빛이 없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중에 바로 빛이 초기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나오는 빛은 그래서 창조한 거예요.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창조된 거예요. 빛이 어떤 경우로 물질 안에 포함되어 있던 빛이요. 물질 포함했던 빛이 창조된 거예요. 근데 그 빛이, 그 태초의 빛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꽤 오래전에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노벨상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그래 빅뱅이라는 가설이 1940몇 년대, 50몇 년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이게 증명되는데 그래도 한 몇십 년이 흘러서 증명돼요. 70년대 중에. 그 태초의 빛은 너무 팽창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빛이 너무 환했겠죠. 근데 조그만 점이 있었으니까 환했지. 조그만 점처럼 있었으니까 아주 공간이 작았으니까 환했지. 시간이 지나서 팽창하니까 그 빛이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약해졌겠죠. 빛은요 점점 약해지면 가시광선을 넘어서서 전파로 갑니다. 모든 물질은요, 이런 물질도 나도 여러분도 전부 다 이 안에서 빛을 내고 있어요. 이 형광등을 끄고 이 세상의 모든 빛을 다 차단해도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온도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옵니다. 온도가 있는 물질은 모든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이 어느 단위의 빛이냐면 적외선 혹은 전파입니다. 그래서 분사해보로 여러분들 적외선 카메라라고 있죠. 적외선 카메라는 뭐냐면
그 깜깜한 밤에도 열은 있으니까, 사람이 열이 있으니까 그 열에서 나오는 적외선은 빛으로 전환해서 볼 수 있으니까 적이다라고 그냥 막 쏘는 거예요. 내가 적을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전부 다 적외선을 지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낮은 온도의 물체도 빛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영하 290 몇 도 정도 되는 293도가 영하 0켈빈인데요. 마이너스 273도. 이게 이제 0켈빈인데 한 2.5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2.3에서 2.5 켈빈 정도의 온도에서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태? 우주의 전체 평균 온도가. 그럼 그 온도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겠죠. 그 빛을 측정한 거예요. 측정해버렸어요. 온 우주 전체 사방팔방 그 빛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빛이. 빛 자체가 너무 약해져서 이제 전파 수준으로 됐지만 그 빛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했으니까 빅뱅이 사실은 증명이 된 겁니다. 그 태초의 빛은 지금도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런 빛, 여러 가지 빛들은 결국엔 물질이 결국 합쳐져서 또 항성을 이루고 해서 지금도 빛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좀 더 나갈게요. 자, 우주관과 물질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죠? 이 둘은. 물질관에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물질관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물질관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물질은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짚고 나갈 것 같은데요. 자, 양자역학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죠. 자, 사람들은요 흘러갈게요. 자, 뉴턴의 과학이 있었습니다. 뉴턴의 과학을 고전역학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바둑을 터치하냐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죠? 자, 이것들을 통해서 양자역학이 이제 태동되는데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뉴턴은요, 아인슈타인의 그 고전역학에서 이 아인슈타인과 뉴턴 고전역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리면 바로 그 중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보세요. 얘가 지구예요. 여기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 중력이 떨어지겠죠, 이게 떨어지기 맞잖아요, 그죠? 이게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는데요. 중력이 전달되는 속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중력은 쉬었다 한 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멀리 떨어지면 얘가 전달되는 중력도 시간이 걸린다. 이해가 안 되죠? 중력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모든 전파하는 속도, 이 사람의 모든 어떤 신호든 간에 어떤 중력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전달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빛의 속도는 들어보세요. 빛의 속도는 그렇죠. 절대적인 물질의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게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우주선이 있어요. 내가 탔어요. 겁내 빨라. 겁내 빠른 우주선이에요. 속도가 빛의 속도와 거의 같게 됐어요. 진짜 빠르다는 거죠, 그죠? 빛의 속도를 대충 말씀드리면 빛의 속도가 진짜 빠르긴 빨라요. 30만 km니까 1초에 30만 km 가요. 그러나 빛의 속도도 아무리 빨라도 한계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1억 5천만 km입니다. 1억 5천만 km를 가는데 8분 19초 걸려요. 여러분들 태양 보는 그 8분 19초 전에 태양이에요. 8분 19초 전에 태양이라니까? 껴서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큰 태양이 내가 보는 건 8분 19초예요. 전에 태양. 별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10만 광년 떨어진 별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별들은요. 그러면 그 별이 지금 10만 년 전의 별입니다. 10만 년 전의 별이에요. 그 별이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 거기 있는지 없는지 어떡하라고? 빛의 한계성이 그죠? 빛은 그렇게 생각보다 느려요. 생각보다 빠르지만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예요. 그럼 슈퍼맨이 막 7바퀴 반을 거꾸로 돌아가지고 막
역사를 거꾸로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그 영화를 보면 우와 했었죠 우리들 그죠? 웃기고 있네 그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빠른 빛인데 실제 빛은요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게 아니에요.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멋지게요. 우주라는 큰 광대한 어떤 그 크기를 봤을 때 빛의 속도는 느린 편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 빛보다 빠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 자꾸. 빛보다 빠른 거 속도가 있지 않을까 자꾸 고민하게 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없어 라고 얘기해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런 특수성 때문에 생긴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좀 할게요. 빛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창조의 역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빛의 속도보다 더 다해서 겨 빛이 속도가 됐어요. 우와!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싶을까 그때? 에너지를 한번 더 내볼까? 에너지 한번 더 내볼까? 우와! 에너지 들어있어. 와! 와! 지금 어떻게 하라고? 빛의 속도를 넘어보기 위해서 와! 하는 순간 그 에너지만큼 이 녀석의 질량이 늘어납니다. 속도가 안 늘어나요. 속도가 빛의 속도 고정된 채 에너지를 막 냈더니 그 에너지가 뭐가 된다고요? 그게 그 유명한 MC 스퀘어스. 이겁니다. MC 스퀘어 제품 많이 옛날에 보셨죠? 그 MC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MC 스퀘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C는 빛의 속도의 제곱의 비례 함수고요. 이건 질량입니다. 이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엄청 줘봐야 빛의 속도는 변함없고 뭐가 늘어난다고요? 질량이 늘어난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빛의 속도는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건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맞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그래도 그래 뭘 허공 속에 있는 거로 치자.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빈 공간이라는 거 칩시다. 그럼 그래도 뭐 입자라는 입자라는 게 꽉 차는 게 뭔가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질 수 있다고요. 그것도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 입자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요. 뭐로 바뀔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대초에 에너지만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요. 에너지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되어졌다. 라고 했을 때 에너지가 물질과 똑같다는 얘기는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를 창조했다는 걸 이해 못하게 하죠. 힉스 입자라고 있습니다. 힉스. 그 힉스 입자는요, 최근에 소립자, 그러니까 빅뱅을 더 근원까지 쪼개면 물질이 겨우 소립자 단계까지 다 쪼개지겠죠. 그게 그 소립자 단계까지 갔을 때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물질에게, 이 모든 입자에게 물질에게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진 입자가 있는데 그게 힉스 입자. 그게 최근에 불과 몇 년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신 입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거죠. 그거 발견하면 신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식으로 결국 말씀 가운데서 그 입자를 통해서 질량을 부여하고 이 세상을 만물을 지은 것을 왜 이제서 깨닫고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떠드는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과학이라는 창은 요만한 거죠. 하나님은 거대하시고요. 우리가 요만한 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창이 옛날에 요만했는데 그 다음 요만 커져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뉴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거대한 바다에 해변에서 죄악들 하나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자신이 발견한 모든 업적과 자신이 이루는 모든 과학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지식의 바다와 이 모든 만물에 비하면 죄악들 하나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뉴턴이 그만큼만 일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셨다면 뉴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 질량과 에너지가 동일한 물건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납득이 잘 안 되시죠? 어처구니가 없으시죠? 네.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원자 번호가 큰 원소들을
퀴리 부인이라든지 퀴리 부인 남편이 이렇게 발견해서 그걸 조사하다가 방사성 원소인지 모르고 조사하다가 그분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노벨상을 퀴리 부인을 두 개나 타고요.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게 위험하고 거기서 어떤 고에너지가 나오는지를 알아서 그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방사능이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게 원자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원자핵이 시간이 지나서 이게 깨지는 거예요, 두 개로. 근데 두 개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일부의 중성자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뭐로 바뀔까요?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바뀌는 양이 딱 이 형태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에너지를 엄청 줘야 질량이 요만큼 바뀌겠죠. 왜? 빛의 속도 30만 km고 빛이 5이나 되니까.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질량 요만큼. 이 마카 이만한 거예요. 이 마카. 이 질량 모두가 에너지로 바뀌는 이 동탄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자폭탄이에요. 그런 원리입니다. 핵 분열이든 핵 융합이든 간에 결국에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가능성에 대해서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예측을 한 겁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이만한 에너지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예측이 결국 뭐로 통해서 방사성 원소에서 밝혀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 놀라운 에너지를 뭐에다 쓰겠다고 작성을 합니까? 전쟁에다 쓰겠다고 작정을 해서 만든 게 원자폭탄입니다. 비키니 실험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비키니 실험 잘 모르시죠? 비키니 실험에서 실험했을 때 원주민들하고 이 사람들한테 더 대피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사람들이 알겠다고 했는데 우습게 생각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습니다. 원주민들 싹 죽고요. 거기 있었던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도 거의 아시죠? 히로시마 원폭 투하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괴물되어 갔는지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비키니 수영복 같은 비키니가 수영이 처음 나왔을 때 핵폭탄과 같은 충격이 딱 있어서 비키니 수영복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입니다. 진짜 비키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비키니에서 땀이 있어요. 핵폭탄이 처음 시행된 그때 페르미라는 과학자나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한계선을 생각하지 못하고 갔다가 또 변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측했지만 설마 이만큼일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과학의 사고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돼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할게요. 양자역학으로 지금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들어갔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역학은 여러분들이 진짜 말하면 어처구니 없어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지금 쉽게 설명할게요. 누군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를 쟀습니다. 그랬더니 10cm래요. 자, 물어봐요. 맞아? 맞냐? 혹시 10cm 맞아? 그리고 잠깐만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닥칩니다. 10.12cm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 진짜 맞아? 버니어 클리퍼스를 가져옵니다. 버니어 클리퍼스를 이렇게 딱 잽니다. 딱 쟀더니 어휴 10.1245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확실히 맞아? 잠깐만요. 마이크로미터까지 옵니다. 해가지고 뭐 100분의 1mm까지 측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맞아? 진짜 맞아? 라고 하면 이제 대학 실험실을 가져가요. 레이저로 잽니다. 찡찡 해가지고 소수점 한 10몇 짜리까지 뽑아가지고 나한테 갈아줍니다. 맞죠? 맞아? 진짜 맞아? 자, 또라이 같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길이의 참값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 길이의 참값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수세는 말 들으면 결국 원자 단위까지 해가지고 재면은 나오겠죠. 근데 그게 문제예요. 원자 단위까지 재서 문제예요. 원자의 크기가 확률로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원자의 크기가 확률로 나온다는 무슨 얘기냐면 원자가 원래는요 핵이 있고요. 그다음 전자가 이렇게 아까 보호 때문에 돈다 그랬잖아요. 궤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궤도가 있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 궤도의 전자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위치가 확률적으로 분포예요. 확률 분포. 이 말이 어처구니가 없죠. 그것도 파동으로 분포합니다. 파동함수로. 확률 분포가 파동함수로 분포합니다. 얘가 울렁울렁거리는 파동으로 전자 구름 형태로 존재한다고. 전자 딸랑 한 개인데 구름처럼 존재한다고요. 홍길동입니다. 분신술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전자 한 개가 있는데 전자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자 한 개는 맞는데 전자 한 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전자가 구름처럼 존재한다고요. 딸랑 한 개가. 두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처럼. 그러면 원자의 크기는 그러면 지금 주제가 어떻게 기준합니까? 원자의 크기는 전자가 있을 확률의 90%까지. 90%까지. 경계가 없네요. 경계 없어요. 우짜지? 원자 크기는 어떡하지? 참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 단위까지 들어가면 세상에 참값의 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보는 이 미시적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시적 세계, 우리는 주각각계라도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전자 현미경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X선 현미경, 전자, 주사선 현미경을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자, 백금 원자 표면까지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단위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 입자 자체인 양성자, 핵, 전자, 우리가 평생 가도 못 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못 봐요. 못 보는 세계를 우리가 미시적 세계라는 거예요. 미시적 세계. 눈으로 보세요. 질량이 전자 정도 수준 되는 애. 얘네들은요, 행동 양식 빛과 같습니다. 행동 양식이 뭐가 같다고요? 빛이 빛. 빛이 무슨 행동 양식을 그런지를 알아야 되겠죠. 빛이요, 이중수로 가지고. 빛이요, 옛날에 뉴턴이 빛은 입자라고 했어요. 빛은 입자인 줄 알았어요. 빛 입자예요. 빛 덩어리가 와가지고 툭툭 친다고 알았다고요. 뉴턴은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영이라는 그 과학자가 빛이 파동, 이게 물결파, 지진파처럼 파동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파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회전을 하거든요, 회전.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보면 이 문을 닫으면 요 틈 사이로 소리 나가거든요. 뭐 나간단 말이에요. 요 틈 사이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나갈 때 직진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회전이 더 잘 되는 방법이 이게 저 간격이 좁을수록 회전이 더 잘 돼요, 오히려. 그럼 파동의 성질이 빛을 가지고 면도날 두 개를 겹쳐가지고 짝 찢어가지고 면도날 두 개를 딱 겹쳐가지고 짝 찢어가지고 거기다 빛을 딱 했더니 10m 멀리서 보니까 두 개가 간선무늬가 울룩울룩 무늬가 생긴 거야. 그거 보고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빛은 파동이구나. 논란 끝. 뉴턴이 틀렸어. 라고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빛이 검정이라고 있죠. 이렇게 판이고 금속판이고 쭉 내려가서 여기 다리 벌리는 거 이거 그때 가면 벌리는 거 있잖아요. 전자기라고 하면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에다가 해놨더니 빛을 쬐니까 하고 된 거예요. 근데 아무 빛을 쬐준 것이 아니라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다양한 색깔을 했더니 빨간색에 노란색에 초록색에 파란색 그런데 빛의 세계를 그럼 빨간색부터 초록색까지 아주 센 빛을 막 10개 쫙 해도 계속 희미한 파란색 빛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입자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실험이 조작인가? 아니요, 조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미치겠다고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입자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빛인데 입자인데 더 놀라운 것은 얘는 정지했을 때 질량이 없습니다. 정지하는 순간 에너지를 주고 질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 질량만 있는 녀석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근데요, 전자가 입자는 확실하잖아요. 알갱이잖아요. 전자를 가지고 영의 간섭 실험을 했는데 돼요. 어처구니가 없죠. 빛인데 이렇게 이중수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전자 가자라고 했다고요. 전자 가지고 놓고 전자 입자인데 회전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입자가 회전이 된다는 뜻은 어느 정도 충격적인 일이냐면
자, 여기서 총알을, 이렇게 강동에 적이 있는데, 총알을 막 쏘서 해설자 애가 죽은 거예요. 100만 발 막 쏘니까 죽은 거예요. 해설해가지고. 말이 돼요? 근데 어디 단계로 들어가니까 미지적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식이 다 파괴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상식이 파괴되는 그 공간 속에서 그 공간에 뭉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이걸 만든 하나님이 뭐가 지금 양자역학을 사람들이 공부하면요 교회 다녀요. 양자역학을요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과학자들이 모두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놀라운 과학자들이 전 세계 석학에 올려놓은 단열에 올려놓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역학을 듣고 놀라지 않은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 못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듣고 말도 안 돼라고 놀라지 않은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자체는 그 안에서 통하지 않는다. 절대 통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거예요.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죠. 속도나 질량이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알 수 없다. 이게 막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어렵죠. 말도 안 되면 이렇게 내가 이거를 던졌어요. 팍 던져가지고 휙 날아가고 있어요. 그 순간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 녀석의 운동량과 속도와 위치를 모릅니까? 아닙니까? 알잖아요. 여기 있다는데 사진 찍었으면 전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동시에 알 수 없어요. 위치만 알면 위치만 알면 되고요. 운동량을 알면 운동량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이 행동이 바로 빛이 행동 방식인데요. 질량이 전자와 가까이 되는 모든 입자가 바로 이와 같은 행동 양식을 따릅니다. 그 행동 양식을 연구한 게 양자역학이에요. 이 양자역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과학을 지금 이와 같은 과학의 문명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겁니다. 양자역학을 부정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과학들, 내가 지금 늘어놓던 많은 과학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짓 세계에서 지금 빅뱅을 우리가 이해하고 빅뱅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식, 창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납득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죠. 그죠? 납득이 안 되죠. 네. 이런 것, 그 많은 물질이 어디 그 한 점에 모여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물질이 어디서 나와요? 결국 에너지밖에 없었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역추적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생명체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시죠. 우리는 창조됐다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확률은요, 그 저절로 생물이, 여러분들 생물의 그 원생세포라든지 아니면 진핵세포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면 세포 하나, 여러분들이 우리 몸의 1조개를 이루고 있는 이 세포가요, 1조개 하나 이루고 있는 이 세포가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심플하게 단 구조도만 하더라도 RNA, 우리는 DNA를 갖고 있지만 RNA라는 정도는 갖고 있어야 유전을 이렇게 생명체로는 자기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번식을 가능해야지 생명체가 됩니다. 그러면 유전 물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DNA가 아니라 RNA는 있어야 되는데 RNA가 얼마나 복잡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커다란 상자를 준비해놓고 거기에 내가 건담을 다 뜯어가지고 집어넣어요. 건담 프라모델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요. 한 100여 개 정도 돼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넣고 탁! 우와! 건담! 욕 나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수없이 흔들다 보면 건담이라는 게 부품만 놓고도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생명체가 저절로 생긴다는 겁니다. 차라리 누가 만들었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믿고 싶지 않다고.
100여 개, 20개 이게 있는 건 아니. 3개만 놓읍시다. 부품 3개. 부분 3개만, 레고 부분 3개만 놓읍시다. 다른 필요 없고 복잡 본다고 떼고 그냥 애들 갖고 있는 레고 부분 3개만 놓고 막 혼자 밤새서 죽을 때까지 밤평생 혼자만 그게 그냥 꽂히는 거야. 안 돼요. 저절도 되는 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창조된 거예요. 그 모든 세포들이 진화가 맞다 틀리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화가 되었다 안 됐다 진화가 됐다 한들 생물체가 제대로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죠. 내가 내 몸을 제대로 분석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DNA 길이만 쭉 늘어놓으면요. 여러분 달까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DNA 길이가. 그 DNA 정보가 엄청나거든요. DNA는 정보가 어떤 코드로 있냐면은 C, G, A, T 네 가지 녀석이 3개의 코돈을 가지고 형태로 해서 20개의 아미노산을 코드 형태로 이제 박아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갑상선에 있는 티록신을 너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갑상선 안에 있는 세포의 모습을 우리가 촬영한다 보면 들어보면 그 티록신을 만드는 DNA 부분이 지퍼 뜯듯이 DNA 아래 여러분들 DNA 구조 알죠? 나선형으로 이렇게 지퍼 뜯듯이 드드드드 뜯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긴 막대기 와가지고 갖다 대면 알아서 이렇게 복사해요. 복사하기 전에 복사한다고요. 복사해가지고 그게 RNA거든요. mRNA 전사 RNA인데 mRNA가 핵공을 통해서 삐 나와가지고 그것이 tRNA라는 녀석이 와가지고 하나씩 이 코드에 맞춰가지고 아미노산 실어 날라요. 그래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실어 날아가지고 쭉 실차례 잡는 게 아미노산 만들어지죠. 그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 그 펩티드 결합에서 꼬여가지고 입체적 구조를 만들어. 그게 나가는 게 티록신이에요. 알고 만드느냐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알고 그거 티록신 알고 만들고 있냐고. 하나에 만드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불과 100년 전에 몰랐다고요. 수십 년 전에 몰랐다고요. 이제서야 알아가지고 DNA 알아가지고 깜짝거리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이. 이제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겨우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제 알고서 우와 한번 상해볼까 하고 이런 건방진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구조들을 스스로 알아가지고 내 몸에서 이게 좀 더 진화하면 앞으로 이게 더 줘야 될 건데 나 이 화학 반응을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이 많은 소위 최첨단의 이 생체 병기 이 인간을 이 사람의 모습을 인간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이 인간을 감히 스스로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아는 도구, 창에 불과하며 아주 미성숙한 요만한 창. 기독교는요, 특히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결국 요만한 창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닫혀있는 우리 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만한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창문을 조그마한 것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아무런 것도 가지지 않는 의심 없이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그 창문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권리이고 우리들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